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이 적힌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가 진상규명 등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군은 국무원 이 씨의 자진 월북 첩보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북한은 정반대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씨가 신원 확인을 피하고 도주하려 해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까지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북한과의 한라인이 끊겨 신속하게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어제 청와대 해명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은 의문들 집중 분석합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은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사망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경이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냐는 전화를 했다며 월북에 초점을 둔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이 이미 100명 이상에게 접종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 부산 등에서 105명에게 접종됐다고 밝혔지만 전주에서만 179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과 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뜯어보면 우리 정부의 책임자 처벌 요구에는 답이 없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도 많아 진실과 의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지혜 기자가 통지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훈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도착한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통일전선부도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통지문은 우리 정부가 실종 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으로 보낸 지 이틀 만에 왔습니다. 청와대는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이라며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말한 사건의 전모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은 불에 태운 건 부유물이었다며 시신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살한 뒤에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거죠.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유리한 주장만 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숨진 공무원 이 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사살이 정당 행위였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군의 신분 확인 요구에도 이 씨가 대답을 얼버무리며 단속에 불응해 공포탄을 쐈고 이 씨가 도주할 듯해 40에서 50m 떨어진 거리에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시신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격 후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혈흔만 발견했을 뿐 시신은 찾지 못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불태운 건 부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유물을 불태운 건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 씨 사살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두고 살해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공무원 이 씨가 신원 확인에 불응하며 도주하려고 해서 쏘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진 월북의 무게를 두고 발표했던 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어제 군은 피격 사건을 발표하며 공무원 이 씨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뒀습니다. 배에 신발을 벗어놓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구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첩보에 포착된 점 등 4가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수준이 꽤 높은 첩보를 종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측이 이 씨의 이름과 소속, 북쪽으로 오게 된 경위 등을 상부에 보고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 자산을 이용한 통신 감청을 통해 엿들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이 씨를 구유물을 타고 근접한 불법 침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 씨가 신분 확인 요구에도 대한민국 아무개로 얼버무렸고 계속 답변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월북 의사도 없었고 신원 확인을 피하고 도주하려 해 경계 규정에 따라 사살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직결 심판으로 잔혹하게 총살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해명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군이 감청 내용을 증거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북한 주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업 지도선 내 CCTV도 고장나 진실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섣불리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반박 빌미만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을 통해 뜻밖의 보름 전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국 간의 통신선이 끊겨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한 라인이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목숨을 잃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한 라인을 통해 조치를 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끔찍한 올해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친서가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 국가정보원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산하 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 사이에 유지하던 한 라인을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남북한 간의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함정 간 한라인, 판문점 채널 등을 모두 차단하고 폐기했지만 국정원과 통전부 채널은 남겨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오늘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청와대에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남아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땐 이 한라인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라인을 통해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지금 한라인이 끊어져 있다며 북한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한라인 부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라인 존재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군 통신선이 끊겼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2일 대통령이 받은 서면 보고에는 이미 우리 공무원이 실종되고 북한에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분초 단위로 뭘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북한의 통지문을 읽어준 것 자체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변인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서는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지문의 내용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22일 이 씨 실종에 대한 첫 서면 보고를 받고 24일 유감 표명 때까지 47시간 동안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야당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청와대 회의에 불참한 것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새벽 1시에 긴급 소집돼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심야 이런 정도 회의를 대통령이 주무셨는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오전에야 대통령이 대면 보고받은 것을 두고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별도 입장 없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비교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북한에 따르면 총격은 경비선의 일선 지휘관 정장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대위급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군은 어제 상부 지시에 따른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은 감청 결과 상부에서 단속정으로 사살 명령이 하달됐고 해군 상부 지휘 개통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서해 함대 사령관은 물론 총책임자인 김명식 해군 사령관까지 거론됐습니다. 정치권은 아예 북한 최고위층을 의심했습니다. 군의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 평양에서 어떤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위원장님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당 중심인 북한의 특성상 평양의 결정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남 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여동생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부위원장이 책임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도마뱀 꼬리 자르듯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장의 결심 밑에 불법 침입자를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위급인 현장에 있던 단속정 정장 책임으로 돌린 겁니다.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 때처럼 북한은 이번 만행을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책임자 처벌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벌써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몰랐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간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뭐 판단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 국정원장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는 것을 보고 최소한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 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상에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를 받고 사살했을 것이라며 해군 상부 지휘 계통까지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보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남 대적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북한이 신속하게 전통문을 왜 보냈는지, 우리 군의 발표와는 왜 이렇게 다른지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피격 사실을 두고 북한과 우리 정부의 말이 여러 대목에서 다릅니다. 강 기자 보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딘가요? 네, 바로 시신을 불태웠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총을 10여 발을 쏴서 사살했지만 불태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불태운 건 공무원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이라는 건데요. 이 앞서 우리 군, 북한군이 방호복까지 입고 시신을 불태웠다며 만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누가 사살을 지시했느냐를 두고도 설명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현장에 있는 정장의 결심으로 사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은 우리로 치면 이 경비선의 일선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사격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에 자진월북이냐 아니냐 이것도 관심이죠. 이 네. 북한 설명만 보면 이 자진월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 주장은 이 신원을 물었더니 얼버무리고 답을 잘 안 하고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살했다는 겁니다. 이 월북하려고 했다면 이 월북 의사를 밝히면 될 텐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군은 월북을 진술한 정황을 첩보로 입수했다며 밝혀서요. 여기서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이제 설명이 많은데 네. 강 기자 보기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군의 설명을 믿어야겠죠. 우리 군의 정보 자산 능력 상당합니다. 여기에 미군의 능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첩보를 입수한 뒤 이틀에 걸쳐서 분석한 내용으로 우리 군의 이 상세한 설명에 사실 신뢰가 더 갑니다. 네, 그럼 강 기자 말대로라면 네. 이 북한이 사과를 하면서도 거짓 설명을 내놓는다는 건데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책임을 좀 면하고 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의 걸림돌을 좀 사전에 제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살은 정당 방위였고 잔혹한 시신 훼손은 없었다. 이 점을 좀 알려서요. 대외적으로 책임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겠다. 이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번 도발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른바 좀 양해를 구하는 사과를 좀 재빠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 여권에서는 이 북한이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 이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청와대도 좀 비슷한가요? 네, 사실 청와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북한 전통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청와대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죠.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남북 관계 진전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아직도 궁금한 게 바로 대통령 보고 시간입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이 피격 첩보를 정부가 입수한 뒤에 10시간이나 지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전 8시 반에 보고를 받았다고 이제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민이 숨졌는데 다음날 새벽도 아니고 이 아침까지 기다려서 보고를 했다. 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네, 이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 첩보 수준이라 이걸 분석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겁니다. 새벽 1시 이제 청와대로 관계 장관들이 모두 모여서 긴급회의를 한 사실도 아침에 보고됐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면 깨워서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반은 그렇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잠을 잤는지 앞으로 좀 알아보겠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월북인지 실족인지 밝혀진 건 없지만 이 숨진 공무원의 친형은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간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아직 정부 어느 곳으로부터도 동생의 사망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이 해경은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느냐고 물어 불쾌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은 군과 경찰이 월북에 초점을 두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해경의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동생이 평소 북한을 동경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동생이 실종된 줄만 알았지 숨진 사실은 알기 전입니다. 북한을 동경을 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혹시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했죠. 엄청나게 불쾌했죠. 동생의 채무 관계에 대한 질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채무 관계를 월북 가능성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재무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형은 자신이 동생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고 동생이 이번에 복귀하면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채무 관계도 자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받을 돈 있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비관을 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월북의 동기, 그건 당연히 아니죠. 배에 공무원증이 남아 있었다며 정말 월북할 뜻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을 보증할 신분증을 왜 남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월북의 의사가 있고 월북을 했다면 공무원증을 왜 안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생은 평소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갖던 공무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 공무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좋고 앞으로 끝까지 갈랍니다. 그래서 승진도 할 것이고. 북한이 미안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 낫다면서도 오늘 공개된 북측 통지문에서 월북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측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월북을 했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은 월북을 했다고 하니 참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이제 제 옆에 이번에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올렸던 SNS 사진들 보이시죠? 봉사활동 모습이 많아서 공국진 기자가 해당 복지시설과 지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도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진 월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서해업 관리단 어업지도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피격된 어업지도원 이모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씨는 봉사를 마친 뒤 값진 땀을 흘렸다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이 씨를 자원봉사에 앞장선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복지시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자진 월북한 사람으로 발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좋은 사람이었어. 봉사했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잘못 알고 있어. 수십 년간 이 씨와 가깝게 지냈던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북한에 갈 생각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뇌석지 좀 가긴 했지만 충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월북을 했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SNS에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자주 등장합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올리며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SNS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물론이고 북한이라는 단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를 6번 말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지휘 차량을 타고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입장합니다.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이 끝나고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이어집니다. 기념식 직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문 대통령의 기념사 원고가 일부 수정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언급은 물론 북한에 대한 비판도 없었습니다. 15분가량의 연설에서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대신 평화라는 단어는 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나머지 연설 내용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방개혁과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채워졌습니다. 야당은 북한에게 유감 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도 대통령은 직접적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군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연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4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참석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을 칭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14 남북 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속보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제가 속보를 바로 전해드리면요. 제 예상이 맞았네요.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실망감 좀 미안. 이렇게 지금 요지만 사과했네. 이거 사과죠? 사과하라고 했는데 했네. 말 잘 듣는구나. 제가 맞았습니다. 여권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일제히 김 위원장을 축켜 세웠습니다. 계몽군주로서의 면모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북한의 비전은 정상국가에 가깝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있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참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이제 이 불씨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북한이 대외관계를 푸는 데에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하는 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남북관계가 막혀있지 않았더라면 막대기로 밀어내거나 해류가 바뀔 때 남쪽으로 되돌려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안보 없는 평화가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대하는 우리 정부와 여권의 모습에 2030 세대의 실망이 큽니다. 김민곤 기자가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군 당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살되기까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봤습니다. 2030 세대들은 군이 과연 국민을 지키는 조직이 맞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망감도 꽤 크죠. 어디까지나 목숨이 걸린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 할 입장으로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추미애 장관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처신이 논란인 가운데 이번 일까지 터지면서 실망감은 더욱 큽니다. 휴가 특혜 의혹은 적극 해명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군이 정치의 도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권력자들 눈치를 보는 것도 그렇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큽니다. 온 국민을 경악해야 한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짧게나마 언급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에 그렇게 작은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시비에 늑장 대응 논란까지. 이딴 헛발질에 군에 대한 청년들의 시선은 한층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 사살을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갔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떠올리며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서 구금돼 고문을 받은 뒤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해상에서 총살한 만행은
한국판 원비어 사건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Warm beer, and this person, a citizen of South Korea, has incidents in an overall picture which is portrayed in detail i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지난 2014년 북한 인권 유린 고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커비 위원장은 유엔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I am sure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ill take this matter under his consideration. 미 국무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채널A의 질의에 동맹국인 한국의 규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 역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t's beyond unfortunate. South Korea is on a self-destructive path. This is very serious business. 인권 없는 한반도 평화는 무의미하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오늘 접촉한 행정부 안팎 전문가들은 이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얼음장 및 강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북한을 향해 한마디 했나요? 네, 이낙연 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문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쓴 표현인데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은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측에서 북측 지도부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이 사과를 한 게 이 남북관계 변화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정부와 여당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로 사과한 적은 없다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북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역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인영 장관은 그동안 단절됐던 대화나 채널이 복원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서른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사과도 하기 전부터 북한이 사과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상황이 완전 역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물론 이례적인 사과니까 평가할 대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이대로 끝날 일은 아니죠. 네, 우리 국민 피격의 책임은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 말을 듣고 있으면 사과한 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과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김정은만 보이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 팽아, EBS 인기 캐릭터 팽수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부르겠다고 해서 네. 난리가 났어요. 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팽수 캐릭터 연기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팽수가 EBS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나쁜 건 아닌데 네. 이 논란이 되는 건 왜 팽수를 굳이 국회로 불러서 괴롭히냐 이거예요. 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불렀는데요. 의원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니까 팽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행여 국회로 나온다면 이 인형 탈을 쓰고 팽수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인물, 사람이 나오는 건가요? 황보승희 의원은 인형 탈을 쓰고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국회에 들어오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내야 되거든요. 남극에서 온 10살 펭귄 말고는 알려진 게 없는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팽수의 신분이 노출되면 팬들 반발이 클 텐데요. 게다가 국감에 EBS 사장도 나오는데 프리랜서 연기자인 팽수가 사장님 앞에서 대우나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팽수나 EBS 측에서도 무슨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출석할지 말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하는데요. 어제 팽수 SNS 계정에 의미심장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배우도 아냐
나 연기할 줄 몰라. 나 가식 없이 살고 싶어 있는 그대로. 있는 내 모습 보이기를 원하네. 이 영상에는 어린 펭귄을 국감에 소환하는 정치인이 나쁘다, 국회의원이 관심받기 위해 펭수를 이용하는 거냐 등 펭수의 국감 출석을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이번 일로 더 확실해진 건 펭수가 국회의원보다 훨씬 인기가 많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불량 독감 백신 속보 전해드립니다. 보건당국은 사흘 전 시중에 유통된 물량 중에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없다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이미 100명 넘게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정확히 집계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전주시와 독감 무료 백신 위탁 계약을 맺은 한 병원입니다. 이곳에 상온 노출로 접종이 중단된 백신 일부가 배송됐고 60명에게 이미 접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이곳을 포함해 전주 지역 13개 의료기관에서 20대부터 70대 성인 179명에게 문제의 백신이 접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등에게 접종할 정부 무료 백신을 유료 접종 대상자에게 먼저 써버린 겁니다. 2만 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에 일일이 그런 정보들을 다 안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일 몇 개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접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보건당국은 지난 22일 상온 노출 우려로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하며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서울과 부산, 전북과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접종 중단 조치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접종을 받은 사람이 105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소년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마저도 전주시 발표보다 64명이 적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정확한 접종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아직까지 이상 반응을 신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달 백신이 아닌 민간 구매 백신으로 접종받는 만 12세 이하와 임신부에 대해선 오늘 오후부터 접종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5개 지역 백신 750명분에 대한 1차 검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노출이 의심되는 약품에 대해 2차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추석 연휴 거리두기 방침, 조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다음 주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무관중 경기 등 기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석맞이 마을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모두 해당됩니다.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릴 비수도권에 대한 조치는 일부 강화됩니다. 유흥주점 등 5곳의 유흥시설과 직접 판매 홍보관은 4일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이후 일주일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래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10개 이상 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수도권은 지금처럼 노래 연습장과 뷔페 등 11곳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치가 완화된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PC방 내에서 음식물 판매와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미술관 등 일부 실내 국공립시설은 수용 인원을 평소 절반 수준에 맞추는 조건으로 재개합니다.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복 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 기간의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4명, 사흘 연속 3자릿수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보호시설에서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나 여름 휴가 기간을 거쳐 코로나19가 확산됐던 만큼 이번 추석을 올 하반기 최대 고비로 보고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개천절 서울시에만 78건, 1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근원을 활용하여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우선 서울에 3단계 검문소를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집회 차량을 막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을 둘러싼 주요 톨게이트, 서울 시내 주요 다리, 도심으로 연결되는 주요 진입로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3중으로 집회 참가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일부 단체가 예고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불법으로 규정해 차량 시위 운전자를 검거하고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로 구성된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회 금지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려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말할 권리,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들의 입을 영원히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또 집회를 금지한 경찰을 상대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시도 경찰과 공조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강행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조두순 관련 집중 보도 이어갑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심리검사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 자신의 전과를 남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 속에 피해 아동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범 위험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2달 뒤 심리검사에서 조두순은 자신의 가장 큰 결점으로 음주를 꼽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건 과거의 전과자라는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잊고 싶은 두려움에 대해선 자신이 전과자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면 술을 마신다고 주장했습니다. 50개 질문을 통한 심리검사 내내 조두순은 8살 아동에게 범행을 저질러 장애를 입힌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폭력 성향을 보이고 죄책감이 없다는 이유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면담에선 술을 끊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고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재범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음주를 제한하는 것 외에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출소 후에도 심리치료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닷새 남은 추석 연휴, 명절 음식 준비하려면 식용유 쓸 일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식용유를 담은 프라이팬을 10분 정도 가열하자 온도가 섭씨 380도까지 오르고 불이 붙습니다. 이때 이 불을 끄려고 일반 소화기를 써도 안 꺼질 수 있다는데 왜 그런지 팩트맨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튀김 요리를 하다 불이 났다면 물로 끌 수 있을까요? 정답은 X, 안 됩니다. 실험 영상을 보시죠. 식용유가 담긴 냄비 물을 뿌리자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는데요. 이 물이 수증기가 돼 유증기와 섞이면 오히려 불길이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에 식용유 화재 때 쓰이는 건 어떤 소화기일까요? 정답은 2번 주방용 소화기 K급 소화기입니다. 역시 실험으로 확인해보죠. 일반 분말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려고 하지만 잘 듣지 않죠. 이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에 특화된 건데 비누 거품 같은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K급 소화기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죠. 주방 생활용품 중에서 소화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배추, 젖은 수건, 마요네즈 가능합니다. 배추 같은 입이 넓은 채소를 프라이팬 안으로 넣으면 기름을 흡수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젖은 수건을 펴서 덮으면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요네즈를 다량 투입하면 달걀 노른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기름 표면을 덮는데 계속 과열되면 위험해 화재 초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마요네즈와 비슷하다고 케첩을 넣으면 안 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불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름 요리할 때 잠깐은 괜찮겠지 생각하며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다른 사람 곁에 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를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차례로 도와주는 모습이 포착돼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유모차를 힘겹게 밀고 있습니다. 유모차에는 폐지가 할머니 키만큼 가득 실려 있습니다. 주변에 차량들이 지나가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군장병들이 나타나 폐지가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할머니와 함께 유모차를 끌기 시작합니다. 군인들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돼 이번엔 횡단보도 주변에서 여성 한 명이 다가와 할머니를 돕습니다. 여성과 헤어진 뒤에는 가방을 맨 남학생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차도로 너무 위험하게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너무 할머니들이 사고 날 것 같아서 되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바로 제가 달려가서 할머니들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모습들을 지켜본 철원군 관제센터 직원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고 할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정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시대. 시민들의 릴레이 선행이 우리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은 어제 안타를 딱 하나 치고 이겼는데요. 데뷔 첫 승, 첫 세이브 기록까지 동시에 수확했습니다. 이런 날은 보통 마지막 공을 기념구로 챙기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념구는 누구에게 전달됐나요? 네, 이 하나뿐인 기념구를 받아야 할 선수는 2명이었습니다. 먼저 이승진 선수는 7회 등판에 2이닝을 깔끔하게 막으며 데뷔 첫 승을 거뒀고요. 이영하 선수는 10번의 도전 끝에 데뷔 첫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둘 중 이 기념구를 가져간 선수는 누구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땅볼로 경기가 마무리되고 이영하가 공을 달라고 글러브를 내밉니다. 일루수 오재일이 장난을 치더니 결국 건네줍니다. 하지만 이영하는 이승진에게 양보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질 생각으로 받았는데 그래도 들어가면서 갑자기 딱 생각나가지고 승진이 형도 첫 승이구나 해서 바로 그냥 쳤어요. 이승진은 입단 6년 만에 첫 승리를 거둔 건데요. 그 사연을 잘 알기에 또 팀 분위기를 위해 이영하는 주저없이 양보했습니다. 기분 좋게 친 것 같아요. 팀 분위기는 밝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활기차게 하면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산은 어제 KBO 역사에서 통산 4번째 13년 만에 1안타 승리 기록도 세웠는데요. 치열한 신입싸움 속에서도 특유의 팀워크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5회가 진행 중인데요. 삼성이 두산을 4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팽팽합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도 가을볕 듬뿍 쐬셨나요? 예부터 가을볕이 봄볕보다 좋다고 했는데요. 오늘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가을이 봄보다 일사량도 적고 자외선도 덜해서 야외 활동하기엔 더 쾌적하다고 합니다. 추분이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짬을 내서 가을볕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내륙은 맑은 날씨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비가 올 텐데요. 강원 산지에는 최고 6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5에서 30mm가 더 오겠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는 동해안도 맑게 개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15도 안팎,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점점 더 서늘해질 텐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 실종 공무원이 아직 살아있을 때의 첩보입니다. 22일 저녁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3시간 뒤 북한은 실종 공무원을 사살합니다. 3시간, 대통령이 조치를 취했다면 살릴 수 있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청와대는 사후 약방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살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간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사이 군 장성 신고식과 오늘 국군의 날 행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본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사살했고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